나는 짜증이 났다.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나도 모르게 뺨에서 여드름이 가장 심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알아채고는 억지로 손을 뗐다. 리노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작업하고 있던 것들을 작업대 위에 다시 꺼내놓고 미심쩍은 눈으로 관찰했다. 나는 다시 릴라에게 책이며 사랑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도나토 아저씨와 멜리나의 광란의 사랑과 도나토 아저씨의 책이 가지는 의미를 한도 끝도 없이 부풀려 말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책 제목과 표지와 그 위에 쓰인 도나토 사라토레의 이름만으로도 멜리나의 가슴 속에 사랑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는데 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타나면 그녀는 어떤 행동을 할까? 우리는 대화에 너무나 열중했다. 결국 리노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제 그만들 두지 그래. 리나, 이리 와서 일해.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우리는 대화를 멈췄다. 나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작업대 위에는 밑창과 가늘고 긴 가죽끈, 두꺼운 가죽 조각 등에 둘러싸인 나무 모형이 칼과 송진, 다른 여러 가지 연장 사이에 놓여 있었다. 릴라는 리노와 함께 남성 여행 신발을 제작 중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걱정스런 얼굴로 막내 동생 엘리사의 이름을 걸고 아무에게도 이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했다. 그들은 아버지 몰래 작업하고 있었다. 리노는 통가죽과 무드질을 한 가죽을 폰테디 카사노바의 피어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해 몰래 구했다. 릴라와 리노는 페르난도 아저씨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틈틈이 오늘은 5분, 내일은 10분씩으로 몰래 작업했다. 페르난도 아저씨는 계획에 참여하기는커녕 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구두방에 나오는 꼴도 보기 싫다며 릴라를 집으로 쫓아보냈고 리노에게는 19살밖에 안 된 것이 벌써 자기를 무시한다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나는 그들의 비밀 작전에 관심이 있는 척 했지만 사실은 우울했다. 남매가 내게 비밀을 털어놓기는 했지만 나는 제3자일 뿐 함께 참여할 수는 없었다. 릴라는 혼자서 대단한 일들을 해낼 테지만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야였다. 게다가 어떻게 사랑과 시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나서 한낱 신발에 대해 훨씬 더 흥미를 나타내며 나를 문 밖으로 내몰 수 있단 말인가. 도나토 아저씨와 멜리나에 대해서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했는데 말이다. 나는 가죽 더미와 도구에 정신이 팔려서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여자의 괴로움을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린 릴라를 이해할 수 없었다. 신발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마음은 아직도 배신당한 믿음과 정열적인 사랑, 책으로 태어난 노래로 뒤얽힌 은밀한 이야기에 온통 쏠려 있었다. 그날 이야기를 나누며 릴라와 함께 작업장 뒤에서 소설 한 편을 읽은 것 같기도 했고 교구 성당도 아닌 구두방에서 극적인 영화를 한 편 관람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랬던 곳에서 쫓겨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고 비참했다. 그녀가 우리의 이야기보다 신발과 관련된 모험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녀는 독립적인데 나는 그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내면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년이 아닌 어엿한 어른인 파스퀄레가 그녀를 찾아와 결국에는 몰래 그와 사귀게 될 것 같아서. 애인들끼리는 그렇듯이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몸을 만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갈수록 릴라는 점점 더 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슬프고 비참했다. 이런 생각에 점점 더 심해지는 자기 혐오감을 쫓아버리고 내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 나는 밑도 끝도 없이 고등학교에 가게 됐다고 선포했다. 구두방을 나서는 길에 이미 한 발은 길에 내딛고 서서 이 소식을 전했다. 올리비에로 선생님이 부모님에게 내가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공짜로 헌책들을 직접 구해주겠다고 한 것을 말해줬다. 나 같은 친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테니 리노와 함께 신발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더라도 내게 그녀가 없으면 안 되듯이 그녀에게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한 이야기였다. 릴라가 미심쩍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고등학교가 뭔데? 내게 물었다. 중학교를 마치면 가는 중요한 학교야. 거기는 왜 가? 공부하러 가지. 뭘 공부하는데? 라틴어. 그것만? 그리스어도. 그리스어라고? 그래. 릴라는 혼란스럽고 할 말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전혀 상관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나 지난주에 생리를 시작했어. 그러고는 리노가 부른 것도 아닌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제는 릴라도 생리를 한다. 내게 먼저 찾아온 육체의 비밀스러운 변화가 이제는 여진처럼 그녀에게도 도달한 것이다. 이제 그녀도 변화할 것이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파스칼레가 릴라의 변화를 나보다 먼저 알아챈 것이라고 생각했다. 파스칼레를 비롯하여 다른 남자아이들은 모두 그랬을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라는 소식은 빠르게 광채를 잃어갔다. 며칠간 나는 릴라에게 찾아온 미지의 변화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릴라도 피누차나 질리올라나 카르멜라처럼 아름다워질까? 아니면 나처럼 못생겨질까?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릴라는 곧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외모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평소처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입는 옷을 꺼내 입어보았다. 네모나게 가슴이 파인 푸른 원피스를 입고 어머니의 은팔찌까지 찼다. 그렇게 차려입고 릴라를 만났을 때 평소와 다름없는 그녀의 모습에 은밀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녀는 헝클어진 검은 머리에 색이 바래고 오래되어 번들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메마르고 신경질적인 어린아이 모습이었다. 키만 부쩍 큰 것 같았다. 자그마했던 키가 거의 나와 비슷한 정도로 기껏해야 1cm 정도
차이날 정도로 자라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가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나는 가슴도 다 자랐고 몸은 이미 여인의 형태를 갖추었다. 공원에 한 번 갔다 왔다가 다시 공원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일요일이라도 소란스럽지 않았다. 호두와 구운 아몬드와 부채꽃 열매를 파는 상인들이 거리에 나오기 전이었다. 릴라는 조심스럽게 내게 고등학교에 대해 물었다. 나는 얼마 되지 않은 지식을 한껏 과장해서 얘기했다. 릴라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외지에서 일어나는 내 모험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하고 싶었다. 내가 그녀의 많은 것을 놓치게 될까봐 두려워하듯이 그녀도 나에 대해서 뭐라도 놓치게 될까봐 조금은 두려워하기를 바랐다. 나는 차도 쪽으로 걷고 있었고 릴라는 길 안쪽으로 걷고 있었다. 그녀는 내 말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때 솔라라 형제가 밀레첸토를 타고 다가왔다. 운전석에는 미켈레가 있었고 마르첼로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마르첼로가 우리에게 농담을 짓거리기 시작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둘에게 던지는 말이었다. 그는 사투리로 예쁜 아가씨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피곤하지 않느냐는 둥, 나폴리는 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둥, 우리도 나폴리처럼 아름답다는 둥, 잠깐만 차에 타면 30분 후에 이곳으로 데려다 주겠다는 둥의 말을 늘어놓았다. 그때 나는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을 했다. 마르첼로도 그의 자동차도 그의 동생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똑바로 길을 걸어가야 했었다. 그를 무시하고 릴라와 이야기를 계속해야 했었다. 그런데 신사들이나 다닐 수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는 솔라라 형제의 차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남자아이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운이 좋고 매력적인지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뒤돌아보며 완벽한 표준어로 말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어. 마르첼로가 창문 밖으로 팔을 뻗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의 팔치고는 짧고 뚱뚱해 보였다. 손가락 5개가 차창을 넘어 내 팔목을 잡으며 말했다. 미케, 멈춰봐. 수의 딸년 주제에 어떻게 이런 좋은 팔찌를 차고 있지? 차가 멈췄다. 팔목을 붙잡고 있는 마르첼로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조여왔다. 나는 혐오감에 팔을 잡아 빼냈다. 그 와중에 팔찌가 끊어져 자동차와 인도 사이로 떨어졌다. 세상에, 대체 무슨 짓이야? 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소리쳤다. 진정해. 마르첼로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며 말했다. 내가 고쳐줄게. 마르첼로는 밝은 태도로 정중하게 말했다. 나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층 더 다정하게 내 팔을 잡으려 했다. 그때였다. 마르첼로 키의 반밖에 되지 않는 릴라가 그를 자동차 쪽으로 밀어붙이고는 목에 칼을 들이댔다. 릴라는 침착하게 사투리로 말했다. 한 번만 더 그 애에게 손을 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각오해야 할걸? 마르첼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동작을 멈췄다. 미켈레가 차에서 나와 안심하라는 듯이 말했다. 걱정 마, 형. 어차피 저 창녀녀는 용기가 없어.
다가오기만 해봐. 릴라가 말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지. 미켈레가 자동차 주위를 도는 동안 나는 울기 시작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릴라의 칼끝이 벌써 마르첼로의 피부를 파고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찔린 곳에서는 핏줄기가 가느다랗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날씨가 몹시 더웠고 길을 지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릴라는 얼굴에 붙은 끔찍한 벌레를 떼어주려는 것처럼 마르첼로 위에 올라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릴라는 망설이지 않고 마르첼로의 멱을 따버릴 것이라고. 아마도 미켈레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그래, 대단하네. 미켈레는 아까 같이 침착하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고서는 차에 탔다. 어서 와, 마르첼로 형. 아가씨들에게 사과하고 그만 가자. 릴라가 천천히 칼끝을 마르첼로의 목에서 걷어들였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수줍게 미소 지어 보였다. 잠깐만, 마르첼로가 말했다. 그는 마치 가장 굴욕적인 자세로 사과를 하려는 것처럼 내 앞 인도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 나서 자동차 밑을 더듬어 팔찌를 찾아내서 찬찬히 살펴본 다음 헐거워진 은 고리를 손톱으로 조여서 고쳐주었다. 그는 내가 아니라 릴라를 바라보며 팔찌를 내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릴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는 차를 타고 떠났다. 겁이 나서 온 게 아니라 팔찌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말했다.